네, 미국 증시의 전망과 관련해서 17년 전에 그린스펀 FRB 전 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월가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정식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영향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 증시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증시 흐름부터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그 장세가 미국의 증시의 그 건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중에 그 키프레스 예금안 부과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랬죠. 장 마감에는 아까 언급해 주셨습니다는 상승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즘 미국이 다우지수가 기록 풍년입니다. 잠시 그 말씀드리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사상 최고치도 이번 그 조정 전에는 11연속 이렇게 지속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96년 11월 이후에 처음 기록하기 때문에 이 하나 또 하나의 그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우지수가 14,000 그 1000에 K를 빼서 14K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비교했을 때도 2007년에 14K 시대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그 14K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심 있는 것은 과연 S&P 지수, 오늘은 이제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는 S&P 지수가 다우지수에 이어서 언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들이 이 월가에서 기록 풍년이라 말할 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비교적 탄탄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할 듯 말 듯 하면서 그 언저리에서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인가요? 미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지금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비이성적 과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증시에 많은 경험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6년 11월 우리가 OECD 가입이 1996년 12월 달이니까 바로 직전에 사실 미국 증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할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역시 지금 상황과 비슷해서 지금도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런 문제가 향후 미국 주가의 앞날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1996년 11월 달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과 마찬가지 11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당시 FRB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었습니다. 이 그린스펀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11연속 기록한 미국의 다우지수에 대해서 경제 여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위 irrational exuberance에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는데요. 왜 최근에 관심이 되냐면 당시에는 11연속 기록한 그 다우지수에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언급을 읽자마자 미국의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1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물론 지난 주말과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그 상황이 지속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 장세에 대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런 판단이 되면 그때 당시에 워낙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향후 주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월가의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논쟁은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과 함께 미국 주가 앞날 관련해서 2대 논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되돌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그린스펀 전 의장이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미국 증시 앞날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역시 관심이 되고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드신 분이 그린스펀 의장이기 때문에 CNBC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발빠르게 그런 분을 섭외시켜서 현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가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저도 그 방송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CNBC에 출연하셔서 얘기가 현재의 주가에 대해서는 1990년 11월 것처럼 주가가 경제 여건에 비해서 상승세 빠르긴 빠르지만 그러나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이런 용어는 붙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히프로스 문제로 인해서 주가 하락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영향력 있는 그린스폰 의장, 그 다음에 1990년 11월 달에 기억이 생생한 그때 당시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될까 하는 점에서는 일전에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 상황이 거품이다 인식하는 사람은 비관적, 빌 그로스, 마크 파버, 루비니 교수. 그 다음에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은 워렌 버핏. 근데 주식 숭배 논쟁에서 워렌 버핏이 이기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린스폰 의장도 지금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러한 거 달리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쪽으로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임 의장으로서의 그린스펀이 지금 경제 여건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돼야 될 또 입장이다 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당히 관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도 엊그제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미국의 그 이틀간의 연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린스펀이라면 변형기 아니고 그린스펀이 지금 FRB 의장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준 회의 결과에서 버냉키 의장이 주재하고 있는 연준 회의 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스갯소리이지만 상당 부분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상 자산시장을 고려하느냐, 자산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실물경제만 고려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전자는 버냉키 독트린, 후자는 실물경제만 고려한다면 사실 이걸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냉키는 부동산과 주식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데 반해서 그린스펀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실물경제만 가능하는데요. 자, 지금 미국 경제 회복이 되긴 하지만 분기별로 기복이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국민들까지 전달해야 되거든요. 국민들까지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창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업률이 7%대를 기록할 만큼 위기 전후에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아직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버냉키 의장이 아니라 그린스펀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하더라도 버냉키 의장이 입장이 내놓은 어제 말씀드렸던 초저금리 유지, 양적 완화 정책 유지, 그 다음에 고용 목표지를 중시하는 회의 결과 이런 것은 그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월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낙에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냐 이 비관론자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제 지표라든가 경기로 봤을 때 그 비이성적 과열은 아닌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좀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도 아마 오늘부터 구로다 하루이코가 일본은행 총재로 정식 부임하게 되는데요. 역시 엔화 문제가 국내 증시 또 우리 경기의 최대 화두가 됐던 만큼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구로다 하루이코에 대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정식 취임되는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베 신봉자다. 직전까지는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이렇게 총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어쨌거나 구로다 하루이코가 해야 될 임무는 아베 신봉자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도모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가장 지금 그 아킬레스건인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엔화가 강세했던 소위 UC 버클리의 아이켄 베가 얘기했던 The curse under the safe haven 해서 안전통화의 저주를 푸는 것이 가장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엔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엔달러 환율 문제는 100엔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지금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는 첫날 어제 시라카에 그만두고 취임하는 첫날 뉴욕 외환시장은 어떻게 맥혔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100엔이 훌쩍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시각과 달리 취임 첫날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것은 엔달러 환율이 94엔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엔저 정책은 사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대 함정에 대한 우려가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곧다 하루뼈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가 따르겠죠. 예. 아베가 엔저를 도모한다면 진행자께서도 예. 내가 그렇다 하려거라 이렇게 예. 하면 딱 취임할 때 내 의견대로 쫙 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엔화가 약세돼서 쫙 반기면 시장이 그렇죠. 반기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것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확 실익을 하면 막상 취임할 때는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지극히 엔달러 환율이 94엔대로 사실 취임 반기는 기세과 달리 예. 이렇게 비교적 차분한 음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아베노믹스의 이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무튼 전력을 쏟을 텐데 말이죠.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데 5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대 함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뜻하는 건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걸 전부 설명하면 네. 이론적으로 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엔화 약세는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뺏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반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엔저 정책은 다른 국가로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해서 이것을 로빈슨 크루소 함정이다. 어허. 로빈슨 크루소는 외딴 섬에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수주의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화 약세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도 일본의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는 제이컵 함정이 걸릴 것이다. 실제로 1월달 무역수지 통계가 엔화가 약세가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는 제이컵 이펙트가 나타났거든요. 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냐. 그리고 사실 이 엔화 약세를 도모하는데 일본에서는 사각개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망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일본 경제는 지금 내수 확대가 중요한데요. 사실 엔화가 약세되면 오히려 일본 경제 회복에 의해서 가장 악시스건에 해당되는 내수를 오히려 침체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오히려 침체시킨다 해서 오히려 부메랑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책에서 아무리 극단적 정책이 먹히지 않으면 일본의 그 아베 정부가 신뢰가 떨어지는 좀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 자금의 이론적 근거로 볼다면 자, 일본에서 저금리, 엔화 약세되면 시청자분도 일본 내에서 돈을 갖고 있으시다면 일본의 금리가 제로금리고 약세가 된다면 일본 내 투자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와다나베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엔화 약세일 때 오히려 다른 국가에 투자하다 보니까 와다나베 부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일본의 주가 상승세가 멈춘다면 오히려 자금이 엑스던수 빠지는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다 하루효과가 막상 오늘 취임합니다는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엔화 약세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5가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도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의 움직임, 추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 있죠. 네. 뭐 풍문에서 사서 무슨 뉴스가 확인되면 그때는 팔아라. 상황이 종료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렇다 하려과의 그 일본은행 총재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습니다. 그 이전까지 78엔 이렇게 될 때 아베노믹스가 추진한다 딱 해서 오늘 그렇다 하려과가 딱 하니까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멈추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다 하려과가 지금 상태에서 선택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 할까 했을 때 진행자께서 또 시청자분이 그렇다 하려까를 하면 자, 지금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더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2번째는 뭐냐? 자, 주춤할 때는 다른 정책과의 조화 문제를 강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전부 5대 함정 문제는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관계가 전부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국수지 함정은 다른 국가, 그 다음에 제이컵 입장은 수입업체라든가 일본 국민이 반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전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피해를 가는 것을 서로 아우르는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 해럴거에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아니면 다른 정책을 보완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무리수를 두다간
오히려 아베 정부가 5대 함정에 빠져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기 하야되는 이런 운명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그로타 하루가와 아베 신봉자를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금융 관련해서 국제통입니다. 그런 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국가, 다른 경제국가의 협력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베 신봉자에서 엔달러 환율을 올라갈 때 쭉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방송에서 틀림없이 그렇다 하려고 치모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중심국가에서 일본처럼 선진국가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모하는 엔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라든가 일본 내에 저항하는 수입업체라든가 일본 국가의 타협을 모색하는 그래서 게임 시어리에서 보면 제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이론 그 과거의 내시의 게임이 아니라 공생적 게임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엔저 문제도 풀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다른 경제주체의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모색하가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지금의 글로벌 흐름에서 독불장군이 될 수만은 없겠죠.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